네, 저는 동국대 한의대 생리학 교실의 배효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청중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브릭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논문은 저희 연구팀이 올해 7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손해에서의 모터 러닝, 손해 모터 러닝에서 기억 이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규범적 원리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백그라운드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억이 처음에 기록이 되는 영역과 장기적으로 기억이 보존되는 영역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 히포캠퍼스와 이 네오콜텍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히포캠퍼스에서 처음에 어떤 우리가 일련의 경험을 했을 때 그 기억이 바로 기록이 되지만 그래서 그 기억을 리트리버를 하는 단계에서 히포캠퍼스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기억이 이사를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장기 기억으로 각각 네오콜텍스의 자리를 잡고 보존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기억을 리트리버를 하는 데 있어서 히포캠퍼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봤을 때 도대체 뇌가 왜 이렇게 분화된 어떤 기능을 갖는 영역들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즉, 초반에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와 장기적으로 기억이 저장되는 영역이 왜 분리되는 것이 유리한가? 그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큰 틀에 저희 연구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히포캠퍼스는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는 패스트 러너로 알려져 있고, 네오콜텍스는 그에 비해서 학습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히포캠퍼스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캐파시티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메모리가 저장이 되는 곳이고, 훨씬 더 이 저장 용량이 큰 네오콜텍스에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기억이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에서 히포캠퍼스는 램과 같은 역할을 하고, 네오콜텍스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고요. 또 다른 설명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과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달라야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저장도 한다면 태스크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 태스크를 배우게 되면 오버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걸 배울수록 과거의 기억을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뭔가 이게 덮어 써지기를 하게 되면서 그 전의 기억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라스틱하게 남아 있으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내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보존해야 되는 기억이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장기 기억 연구 저장소로 옮겨서 보존하는 것이 이 기억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 역시 주배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스 컨솔리데이션 현상이 사실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손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시면은 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세레벨라 콜텍스, 손해 피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연결된 세레벨라 뉴클레아이가 신부 손해 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레벨라 콜텍스에서 처음에 어떤 세레벨럼이 모토러닝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 트레이스가 이니셜 애퀴지션이 되는 것은 손의 피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억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이 기억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세레벨럼 뉴클레아이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메모리 트레이스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의 어떤 시냅스 강도가 변화하거나 또 뉴런들의 어떤 흥분성이 변화하거나 하는 것들일 텐데, 그래서 이 피질에 있는 PFPC 시냅스나 퍼킨지 셀이라고 하는 이 출력 세포의 어떤 내재적인 흥분성 이런 것들이 초반에 실제로 슬라이스 실험을 보시게 되면 러닝을 하는 1시간 동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원래 이 뉴클레아 쪽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요 음영이 진 부분은 이제 학습이 끝나고 다크 스테이트의 주의를 24시간 정도 아무런 자극 없이 두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 구간 동안에 처음에 러닝이 됐던 이 시냅스 가중치나 변화했던 세포의 흥분성이 다시 이니셜 라인으로 러닝 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현상은 이 뉴클레아이 쪽에 있는 시냅스 강도나 엑사이터빌리티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세레벨럼에서 메모리가 트랜스퍼 된다라고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크게 조망받지 못했지만 그 손해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모터 러닝 그리고 그 모터 러닝이 메모리가 트랜스퍼 되는 현상에 굉장히 큰 차이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OKR이라고 하는 모터 러닝은 저희가 뭔가 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제가 보고 있는 뭔가 시각 자극이 움직일 때 거기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눈이 따라가는 리플렉스가 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일차까지 배우고 직후에 리도케인으로 세레벨럼 콜텍스를 이니비션 했을 때 완전히 그 하루 동안 배운 게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정보가 세레벨럼 콜텍스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콜텍스를 날리면 학습했던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이 학습을 4일차에 하고 하루를 학습하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하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도케인을 치게 되면 이런 펑셔널한 데피시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세레벨럼 콜텍스에 독립적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콜텍스 바깥으로 메모리가 트랜스퍼 됐다는 걸 의미하고 완전한 트랜스퍼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VOR 같은 리플렉스는 저희가 머리가 움직일 때 계속해서 어떤 사물을 보면서도 저희가 뛸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머리가 흔들리더라도 이 레티나의 상이 안정적으로 맺히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돌 때 눈이 자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컴펜세이션 하는 리플렉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 모터 러닝을 할 때를 보면 똑같이 러닝 직후에 세레벨럼 콜텍스를 약물적으로 이니비션 하게 되면 배운 것들이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즉, 콜텍스에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보를 학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다시 콜텍스를 이니비션 해보면 펄셜하게만 데피시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텍스에 이미 인디펜던트 해진 부분은 피질에서 이미 기억이 이사를 나갔다는 얘기고 여전히 약간의 결함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콜텍스가 하는 역할이 정보가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VOR 같은 경우는 partially 메모리가 트랜스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이브링크 컨디셔닝 같은 경우는 더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톤을 들려주고 일정 시간 이후에 에어버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톤만 듣더라도 눈을 감아야 되는 반응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레벨라 콜텍스를 없앴을 때 컨디션드 리스폰스 자체는 인텍트하게 일어납니다. 즉 눈을 감는 행위 자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톤을 들었을 때 내가 눈을 감아야지라고 하는 정보는 이미 콜텍스 밖으로 트랜스퍼가 된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망가지는 부분은 정확한 타이밍에 눈을 감지 못해요. 그래서 에어퍼프가 들어오기 직전에 눈을 감거나 직후에 눈을 감거나 이렇게 좀 타이밍이 망가진 형태를 보이고요. 이 말은 어떤 기억의 종류에 따라서도 하나의 태스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는 넘어가고 어떤 정보는 남아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퍼즐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억은 넘어가고 어떤 기억은 피질 안에 남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졌고 근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애초에 메모리 트랜스퍼가 왜 일어나는지 왜 콜텍스에서 뉴클레아로 정보가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한 설명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저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메모리가 왜 트랜스퍼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은 콜텍스에서 처음 배우고 뉴클레이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반드시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반대로 뉴클레어스에서 배우고 콜텍스로 넘겨주는 것은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의 레벨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뉴로 AI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는 키워드가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신경망이 나올 때 브레인을 어느 정도 루즈하게 미믹해서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만들어진 만큼 두 분야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럴 AI라고 하면 뇌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래서 뇌에서 힌트를 얻어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진영도 있을 수 있고요. AI를 툴로 해서 브레인을 모델링하고 또 그 AI를 뜯어봄으로써 실제로 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반대로 이해해 보자라는 진영도 있고
물론 이것이 또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만 저는 약간 후자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툴로 해서 뇌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음,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레벨의 어프로치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양한 수준의 레벨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 연구팀이 지향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요거 피규어를 따왔습니다. 2019년은 네이처 뉴로에 이제 이 딥러닝이나 뉴로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가들이 대거 모여서 리뷰 페이퍼를 냈는데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피규어가 이겁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신경망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뇌를 이해한다고 할 때 개별 뉴런 하나가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 어떠한 다이내믹스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델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망 수준에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 하에서 걔를 학습시켰을 때 걔가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컴퓨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는지, 그걸 어떤 일종의 창발적인 속성으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모델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이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망에서 유닛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따라서 실제로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뉴런들 간에 어떻게 연결된 애들끼리만 정보가 흘러갈 테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컨스트레인을 사실은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딥러닝이 확 뜰 때도 이제 CNN이 그 어떤 뇌, 이렇게 이미지 인식을 잘하는 모델이 생기면서 딥러닝이 확 처음에 붐을 띄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래서 필터를 겹겹이 쌓아서 컨볼루션 시켜서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그 구조를, 아키텍처를 굉장히 강한 프라이어를 걸었는데, 그게 굉장히 적합하게, 시각계에 적합한 프라이어였기 때문에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해서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목적 함수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되는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네트워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능을 내가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정의한 성능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그 방향으로 이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실제 이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objective function을 최대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있는 가중치들을 어떻게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 할 거냐. 그게 이제 러닝 룰에 해당할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에러를 개별 웨이트들로 다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웨이트들을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에러가 얼마나 변할 것인지 미분값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개별 웨이트들을 한 단계마다 계속해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러닝 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만 디자인을 해놓고 러닝을 막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의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는 뜯어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뇌랑 비슷한 어떤 이런 요소들을 넣었을 때 어떤 연산이 창발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AI는 실제로 그 연산 과정을 다 뜯어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를 이제 힌트를 얻고자 하는 방향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렌즈를 가지고 다시 손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손해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의 정보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이 아키텍처적인 모티프가 뭘까라고 들여다봤을 때 손해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시 파이버라고 하는 곳으로 이 감각 정보가 올라가는데 이게 두 가지 시스템에서 각각 별도로 처리가 된 다음에 합쳐져서 아웃풋이 나가게 됩니다. 모시파이버로 들어간 이 정보가 바로 뉴클레아스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피질로 들어가서 이 복잡한 피질에서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인터랙션 하면서 정보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퍼킨지 셀이 다시 뉴클레아스로 정보를 보내주면 이 정보가 합쳐져서 최종 손해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뉴런들 간의 어떤 연결 강도, 그리고 뉴런들의 내재적인 흥분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학습될 수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닝 모델이 두 개가 병렬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러너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압도적으로 이 세레벨라 콜텍스가 뉴런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손해가 굉장히 신기한 영역인 게 볼륨으로는 전체 내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피는 굉장히 작은데 거기 안에 특히 이 그래뉴셀이라고 하는 과립세포들이 굉장히 작은데 엄청 빽빽하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덴스하게 밀집이 돼서 이 그래뉴셀 수만 하더라도 전체 뉴런의 50에서 한 80%까지 차지한다고 할 만큼 부피는 작지만 빽빽하게 뉴런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이 피질에서 뉴런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많은 굉장히 복잡한 러닝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뉴클러스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AI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파라미터가 많아서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함수를 다 학습할 수 있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슈퍼컴퓨터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산량이 그만큼 좋은 만큼 비용이 비싸겠죠. 뭔가를 학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저희가 비싼 엔비디아 GPU를 사려면 비싼 것처럼 사용하려면 비싼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뉴클레아는 굉장히 심플하죠. 뭐 온디바이스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포터블한 미니 컴퓨터를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는 굉장히 값이 싸죠. 구동하는 비용도 싸고 학습에 걸리는 시간도 짧고요. 어, 그렇지만 대신 당연히 학습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겠죠. 아이폰에서 갑자기 LLM을 막 학습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표현력에 어느 정도는 리미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연산량이 좋고 또 비싼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단순하지만 빠르고 값싼 시스템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려서 세레벨럼이라는 신경망을 구성하는데 저희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손해가 계속해서 동적으로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한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컴플렉스를 얼마나 쓸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면 폴텍스만 비싸더라도 얘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값이 작을수록 폴텍스에 대한 사용도, 의존도를 낮추고 뉴클러스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러닝을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러닝이 끝나고 이 장기 기억으로 컨solidation 되는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이 알파를 최적화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현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즉 손해라고 하는 신경망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앞서서 이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AI의 티어리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느냐, 즉 얼마나 표현력이 좋고 얼마나 정확하냐, 또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베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양날의 검 같은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전체의 어떤 파퓰레이션의 어떤 참값의 데이터가 아니라 항상 제가 얻게 되는 데이터는 그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된 표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이제 모델이 피팅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 모델의 예측값이 얼마나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거냐를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을 내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될까를 결정할 때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선형 모델을 써도 충분한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심층 신경망을 써야 되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할 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데 모델의 복잡도를 높일수록 표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이걸 높일 수가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베리언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합이 최소화되는 어떤 굉장히 적절한 지점의 복잡도를 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진 이 데이터가 설명해야 되는 데이터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형 모델이 사실은 당연히 비선형성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복잡도가 부족한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언더피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제가 요 샘플이 아니라 조금 또 다른 데이터 표본을 얻으면 대충 이런 모양은 비슷하겠지만 약간 위글링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 패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선형 모델이 크게 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거죠. 얘는 일반적으로 계속 이 리니어한 거를 반복적으로 피팅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표본이 달라지더라도 이 관역상의 점이 굉장히 일관되게 찍힐 겁니다. 그렇지만 얘네 평균을 내더라도 참값이랑 여전히 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높지만 베리어스는 낮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썼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이렇게 위글링 하는 패턴까지도 사실은 다 적합을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노이즈한 패턴까지 다 과적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피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 조금만 다르게 이제 위글링을 하더라도 이 데이터에 피팅된 모델의 결과가 굉장히 크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이 베리언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노이즈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얘네를 평균 냈을 때는 참값에 근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베리언스가 높지만 바이어스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시면 뒤에가 이해가 굉장히 수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결국에는 손해에 어떤 부과되는 비용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알파 값을 찾고 제가 알파 값을 찾는다는 거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콘텍스를 많이 써야 되는지 뉴클레어스를 많이 써야 되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expected cost,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objective function을 설정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loss function이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bias, variance,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두 가지 텀으로 decomposition 된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민스퀘어드 에러에 더해서 오버헤드라고 하는 코스트를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단은 모델이 복잡할수록 어떤 그 연산에 드는 시간이라든지 대사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할 테고 그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여기서는 오버헤드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해가 줄여야 되는 이 코스트 펑션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그리고 오버헤드의 총합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합을 줄일 수 있는 알파 값을 계속해서 찾아 나간다라는 것이 저희 논문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알파를 움직였을 때 각각의 이 코스트 텀들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복잡할수록 더 잘 맞추면 바이어스가 줄기 때문에 알파를 키워서 복잡한 컴플렉스를 내가 많이 쓰고 있을수록 바이어스는 낮아지는 코스트가 될 겁니다. 즉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알파를 계속해서 높이는 게 좋은 거죠. 콜텍스를 많이 쓸수록. 베리언스 측면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알파를 낮출수록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을 선호할수록 모델의 베리언스 코스트는 낮출 수가 있을 거고요. 노이즈는 애초에 데이터에 내재된 노이즈이기 때문에 알파 값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는 당연히 제가 복잡할수록 그 어떤 수반되는 대사적인 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작을수록 단순한 시스템을 쓸수록 오버헤드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차적으로는 알파에 따라서 이 가까이 코스트 텀들이 늘어나는 애도 있고 줄어드는 애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알파에 의해서 각각의 텀들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연속적인 러닝의 상황을 상정하면 2차적인 변수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베리언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 샘플이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표본을 다시 샘플링 할 때마다 피팅되는 결과가 엄청 달라지게 되는데 러닝을 정말 충분히 해서 이 샘플 수가 충분히 많아지게 된다면 베리언스가 충분히 0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이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기억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단계에 가게 되면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가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어스는 사실 문제가 어려워야 바이어스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으로만으로도 다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데이터 패턴이었다면 이거는 쉬운 그냥 단순한 시스템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애를 쓰든 복잡한 애를 쓰든 바이어스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 알파 값대로 움직였을 때 이 코스트가 변화하는 것이 2차적으로는 러닝이 지금 초반인지, 즉 데이터가 많이 내가 경험을 하기 전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보고 나서 러닝이 안정화되는 단계인지도 중요한 팩터가 되고
두 번째는 태스크가 쉬운지 아닌지가 또 중요한 팩터가 된다. 태스크가 정말 쉬우면 그냥 당연히 심플한 단순한 애가 비용이 값싼 단순한 애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할 것이고 어려우면 그만큼 바이어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콜텍스를 써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 메모리 트랜스퍼라고 하는 현상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항상 이니셜리 액퀴지션이 되는 거는 복잡한 손의 피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피지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러닝의 초반에 알파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알파 값이 1에 가까운데 이게 메모리가 점차적으로 트랜스퍼 된다는 얘기는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n이 쌓여감에 따라서 알파 값을 줄인다는 얘기죠. 줄여서 뉴클러스를 많이 쓰도록 변화를 한다는 얘기고 근데 맨 마지막에 behavior별로 메모리 트랜스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서 누구는 알파 값을 낮출 수 있는 정도가 0.1까지 낮출 수 있고 누구는 0.7까지밖에 못 낮추고 이런 어떤 차이들이 생길 거라는 거고 앞서서 저희가 제안한 거에 따르면 이걸 결정하는 태스크의 특성은 태스크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시각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지금 메모리 트랜스퍼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서 N 수가 많고 어떤 기억이 장기 콘솔리데이션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태스크가 쉬운 게 있고, 배워야 되는 태스크가 어려운 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쉬운 태스크를 심플한 시스템만 써서 배웠을 때, 아니면 알파를 1까지 최대로 높여서 복잡한 콜텍스만 가지고 배웠을 때, 양 극단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n이 충분히 많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다르게 색깔 표시해 놓은 것이 각각 다른 데이터 샘플이고 거기에 이제 그때마다 피팅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데이터 표본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n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피팅된 모델들 간에 크게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버헤드는 태스크랑 상관없이 항상 컴플렉스가 불리하죠. 심플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어스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거는 쉬운 이렇게 단순한 애도 잘 맞추기 때문에 그 평균을 냈을 때 쉬운 애도 데이터를 잘 맞추고 있고 복잡한 애는 당연히 잘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둘 다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심플한 애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쉬운 과제에서는 러닝이 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이 단순한 시스템의 정보를 다 넘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반대로 태스크, 학습해야 되는 태스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n이 충분히 많을 때는 일단은 개별적인 피팅된 모델들의 베리어스가 크지 않을 것이고 오버헤드도 여전히 심플이 유리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 차이가 생기는데 심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스는 둘 다 낮지만 결국에 넘겼을 때 컴플렉스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오버헤드는 줄일 수 있겠으나 바이어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넘기는 양이 제한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시각적으로 설명드리면 배운 함수가 이렇게 이지한 함수였다면 얘를 이제 재분배함에 있어서 심플이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도록 알파 값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심플이 90%, 90%를 담당하는 형태로 재분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함수가 좀 어렵다면, 배운 게 어렵다면 심플에 넘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 자체는 심플에 넘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비선형성이 있는 레지듀얼은 넘겼을 때 바이어스가 너무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컴플렉스한 시스템이 여전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즉 메모리 트랜스퍼가 되는 단계에서 어려울수록 정보를 못 넘길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 가설이 되는데,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실리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키텍처 모티프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똑같은 인풋이 굉장히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도 통과를 하고 굉장히 단순한 선형 레이어도 통과를 한 다음에 이 값이 합쳐져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오버헤드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을 짜고 요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태스크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두 가지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하지만 이지는 이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1이랑 8만 구분을 하면 되고요. 하드 태스크는 똑같이 이진 분류지만 0에서 4까지를 클래스 1로 분류하고 5에서 9까지를 클래스 0으로 분류해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야 하는 태스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1이랑 8을 구분하는 게 다섯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보다 쉽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비보는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떤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보다 어렵다, 쉽다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나 어떤 매트릭을 짜는 것부터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뭔가 제너럴한 매트릭을 만들려고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태스크가 일단 어려울수록 당연히 맥스로 제가 도달할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서 집단의 평균을 보면 도달하는 어떤 맥스 값이 성능의 맥스 값이 좀 당연히 어려울수록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쉬운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도달하는 정도가 비슷하겠지만 어려울수록 이제 그러면 편차가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도 생기고 못하는 학생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러닝의 다이내믹스를 평가했을 때 인디비주얼 간의 그 다이내믹스가 좀 베리어블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러닝 커브를 가지고 걔를 분석을 했고요. 이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지만, 이 독립적인 트라이얼들을 가지고 러닝 커브를 그려보게 되면, 이지한 태스크가 이렇게 왼쪽과 같이 그려지고, 하드한 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각각 하나하나를 다 로지스틱한 펑션으로 피팅을 해서 맥스로 도달한 퍼포먼스 정도, 그리고 얼마나 스티프하게 맥스 값에 도달했는지, 그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매트릭을 뽑아서 그 매트릭들이 인디비주얼 트라이얼 간에 얼마나 베리어빌리티가 있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 예상한 것처럼 쉬울수록 달성하는 퍼포먼스 맥스 값이 높았고 그리고 얘를 어치브먼트랑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표를 각각 평균으로 나눠서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봤을 때 하드한 태스크에서 이러한 트라이얼 간의 베리어빌리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도입한 개발한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쉽게 쉽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이 실리코 태스크에서 이 저희가 개발한 매트릭이 워킹한다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지랑 하드를 구분을 해놓고 얼마나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보기 위해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컴플렉스한 패스웨이를 블락하고 심플한 시스템만 가지고 예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날렸을 때 기능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봄으로써 기능이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컴플렉스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임 포인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러닝이 된 직후에는 컴플렉스가 없으면 둘 다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니셜 애퀴지션을 복잡한 시스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러닝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컨솔리데이션 되는 시간을 준 다음에 똑같이 이 컴플렉스 레블레이션 해보면 이지한 태스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하드 태스크는 여전히 컴플렉스의 정보가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가설, 메모리가 트랜스퍼 될 수 있는 정도는 태스크 난이도에 의해서 조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인실리코 실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세팅을 가지고 인비보 실험으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세레벨럼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학습 태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OKR과 VR이라는 태스크고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턴테이블 위에 있고 그 앞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이 반복되는 드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KR은 이 드럼을 돌리면서 눈이 잘 따라오는지를 보는 거고 VR은 테이블을 반대로 돌리면서 드럼이랑 반대로 돌리면서 일부러 미스매치를 일으켜서 이 안구가 더 많이 돌아가서 컴pen세이션 되는 각도를 넓히는 걸 이제 학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OKR은 시각 자극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VOR은 시각이랑 전정 자극이 같이 들어와서 걔네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VR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직관적인 예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매트릭으로 실제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로 VR이 더 어렵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치브먼트가 OKR에서 높고 그리고 베리어빌리티,
마우스들 간의 러닝의 차이가 나는 정도가 VOR에서 훨씬 더 베리어블 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표로 메모리 리텐션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혀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뭔가 일정 시간을 좀 풀어놨다가 다시 그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히 얼마나 기능을 잘 리트리버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쉬운 거는 좀 학습하고 뭐 집에 가서 놀고 밥 먹고 하다가 다시 와서 문제 풀었을 때 쉽게 풀 수 있죠. 어려운 거는 충분히 막 학습을 했을 때는 내가 잘할 것 같았지만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와서 다시 풀려고 하면 또 까먹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리텐션이 어려울수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나왔고 그 리텐션이 되는 정도도 역시 개별 편차가 VOR에서 더 크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OKR이 VR보다 쉽다, VR이 더 어렵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러닝한 직후, 그리고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난 직후에 이 컴플렉스한 시스템을 에블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콜텍스의 모든 아웃풋은 퍼킨즈 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퍼킨즈 셀들을 옵토제네티컬리 이니비션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인실리코에서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러닝이 일어난 직후에는 콜텍스가 없어지면 기능적인 디그라데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러닝이 일어난 직후에는 정보가 아직 콜텍스에 있다는 얘기고 근데 24시간의 컨솔리데이션 시간을 주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OKR은 콜텍스가 없어도 잘 작동을 합니다. 즉, 뉴클레어스로 이미 정보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V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콜텍스에 의해서 기능이 망가지는 즉 콜텍스에 정보가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세레벨럼 모터 러닝에서도 더 어려운 태스크가 메모리가 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나아가서 OKR과 VOR은 서킷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VOR이라고 하는 서킷은 공유하지만 거기서 개인을 업시켜야 되는지 다운시켜야 되는지 두 가지 태스크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비교가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먼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를 보면서 에러바가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시각적으로 저희가 로 데이터는 볼 수 없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VOR 인크리즈가 개체별로 마우스별로 베리어빌리티가 더 큰 것 같다. 디크리즈보다. 그래서 인크리즈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똑같이 VR 인크리즈를 했던 프로토콜이랑 똑같이 디크리즈를 학습을 시키고 러닝 커브 기반으로 매트릭 평가해봤을 때 정말로 VR 인크리즈가 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똑같이 오토제네틱 시험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더 쉬운 VR 디크리즈는 전부 다 fully transfer가 되지만 increase는 partial하게 계속해서 정보가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어떤 제안했던 연구 가설을 충분히 검증을 했고 나아가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검증하려고 했는 이 가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부분인 거죠. 저희 프레임워크는 더 큰 얘기를 하고 있고 세레벨럼이 복잡하고 단순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듀얼 시스템이고 얘네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더 쓸지를 최적화하고 있다. 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한 가지 가설이 나온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너네 말이 맞다면 메모리가 컨솔리데이션 되는 단계에서는 쉬운 애는 다 넘어가고 어려운 애는 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결론이 가능한 건데 또 다른 이 프레임워크가 정말로 피저블하냐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현상을 새롭게 이 저희의 티어리 하에서 예측하고 그게 맞는지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은 이지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뉴클래스가 거의 다 배울 수 있을 만큼 학습된 함수 자체의 지형이 굉장히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함수의 지형이 단순하다면 제가 스티뮬러스를 주는 이 X축 공간에서 약간 이 컨디션의 베리에이션이 있더라도 함수의 어떤 예측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뭔가 자극을 주는 거에 있어서 조건을 조금 바꾸더라도 러닝이 된 것이 일반화돼서 퍼포먼스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고 반대로 어려운 태스크라면 굉장히 이렇게 지형이 복잡해져서 조금만 이 인풋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확확 이렇게 어떤 모델의 예측값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함수를 상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인풋의 어떤 컨디션을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러닝이 일반화되지 않고 전혀 바이찬스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실레코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본 이미지 세트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조건으로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뭐 격자 무늬, 물결 무늬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패턴을 넣고 나서 즉 컨디션을 조금 바꾼 거죠. 인풋 데이터의 컨디션을 좀 바꿔서 넣었을 때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액큐러시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지 태스크가 하드 태스크에 비해서 하드 태스크도 다른 요 컨디션들에서도 약간은 액큐러시가 원래 바이찬스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봐서 약간 일반화가 되지만 그 정도가 이지 태스크에서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고 인비보에서는 이 드럼이 돌아가는 프리퀀시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트레이닝은 0.5Hz에서 했지만 전혀 훈련하지 않았던 0.1, 0.25, 1Hz에서도 똑같이 개인을 테스트했을 때 놀랍게도 OKR은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헤르츠에서도 어느 정도 러닝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VR 인크리즈는 딱 정확하게 학습을 했던 그 트레이닝 했던 0.5Hz에서만 개인이 업되거나 다운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저희 연구 결과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썸머리를 드리면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이 퍼즐링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첫 임프레션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를 말씀드려보자면 메모리는 왜 트랜스퍼 되느냐? 전체 이 시스템에 코스트가 있는데 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트랜스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코스트가 더 낮은 영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이 러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코스트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글로 보내는 거야. 라는 설명이 가능해지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을 왜 콜텍스가 배워야 되고, 장기 기억은 왜 뉴클레어스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바이어스 밸런스 오버헤드라고 하는 것이 얘가 줄여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 함수인데 각각의 두 가지는 복잡도가 다른 시스템이고 그랬을 때 복잡한 시스템을 초반에 쓰는 것이 전체 이 코스트가 낮고 그리고 넘겨줬을 때 러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단순한 시스템이 이 코스트가 더 낮기 때문에 뉴클러스가 나중을 담당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건 남아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심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만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걔가 할 수 있는 캐파를 넘겨서 무리하게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넘어가면 결국은 바이어스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선까지 보내는 거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속 시원한 어떤 설명을 도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저희 연구는 이 계산신경과학과 실험신경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연구 사례라고 저희끼리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신경과학은 서울대의대 김상정 교수님 지도하에서 서지호 선생님이 공동 일저자로 실험을 맡아서 주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산신경과학은 가천대학교 김창옥 교수님 지도하에서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